이란 협상 결렬 21시간이 무너졌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47년 만에 성사된 최고위급 직접談判이었어요. 그 협상장 바깥에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해협이 막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원유의 70%를 거기서 가져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중동 6개국이 한국에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원유, 한국이 제일 먼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협상장 안에 있었습니다. 외교관 18년, 그날 처음 한국이 보였어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 복도였습니다. 새벽 6시가 막 지나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빠르지 않았어요. 무거웠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수행원들이 양옆에 붙었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복도 옆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파키스탄 외무부 중재팀 부팀장. 18년 외교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21시간을 버텼는데 그 무게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끝났다는 것을. 벤스 부통령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최종 제안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1979년 이란 혁명 47년입니다. 47년 동안 미국과 이란은 직접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1시간 만에 끝났어요. 이란 협상단은 회의실 반대편 문으로 빠져나갔고 파키스탄 중재팀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유지하겠다고 맞섰어요. 두 레드라인이었습니다. 하나라도 양보하면 상대국 내부에서 정권이 흔들리는 선이었어요. 그래서 21시간을 버텼는데도 두 선은 끝까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는 협상 직후 선언했어요. 다음 협상 계획이 없습니다. 파르스 통신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전 세계로 쏘아 올렸습니다. 저는 중재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중재문서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든 것들이었어요. 이슬라마바드 협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두었습니다. 즉각 휴전을 먼저 하고 45일 안에 포괄적 종전 합의를 만든다는 2단계 중재안이었어요. 미국도 이란도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핵 문제에서 막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이슬라마바드 새벽거리가 보였어요. 가로등 빛이 젖은 도로 위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협상이 깨지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막힙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규모기예요.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다른 숫자가 들어온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70%.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그 순간까지 저는 한국을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로 본 적이 없었어요. K-팝은 알았습니다. 드라마도 알았어요. 하지만 에너지 외교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솔직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협상이 깨진 그날 새벽, 그 생각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던 그 시간, 중동 6개국이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란 측 수석대표가 협상장을 떠난 건 새벽 6시 반이었어요. 저는 세레나 호텔 옥상 테라스에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거기 갔어요. 바람이 필요했거든요. 이슬라마바드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4월인데도 산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코끝을 찔렀어요. 도시 불빛이 아래로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두 손을 얹고 한참 서 있었어요. 18년이었습니다. 외무부에 들어온 날부터 중동 담당이었어요. 이란 핵협상 보조요원으로 시작해서 걸프 지역 에너지 협의, 파키스탄 이란 국경 분쟁 중재까지 이 바닥을 쭉 걸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이 가장 컸어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미국과 이란이 직접 테이블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분야 사람들은 압니다. 그게 드디어 성사됐을 때 저는 중재팀의 이름을 올렸어요. 파키스탄이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깨졌습니다. 핵심이 뭔지는 협상 첫 2시간 만에 보였더라고요. 미국이 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었어요. 지금뿐 아니라 미래에도.
벤스 부통령은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근본적인 의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란 측은 그 말에 선을 그었습니다. 핵 프로그램은 이란의 주권적 권리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이 뭔지 저도 알았어요. 이란 국내 정치에서 핵을 양보하는 순간 정권이 흔들립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권위가 걸린 문제거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있었어요. 미국은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과 항행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해협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손에서 놓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이게 두 번째 레드라인이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는 협상 테이블에서 가진 유일한 지렛대예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그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니까요. 이걸 내놓는 순간 이란은 빈손이 됩니다. 그러니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나라가 각자 양보할 수 없는 선을 하나씩 들고 들어왔는데 21시간 만에 그 선들이 끝내 만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중재안을 3번 수정했어요. 2단계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즉각 휴전을 하고 최대 45일 안에 종전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구조였어요. 양측이 그 문서를 받아든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런데 핵 항목에서 이란 측 수석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달랐습니다. 그냥 이견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얼굴에 써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도 알았어요. 이건 더 이상 중재 문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협상이 끝난 후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가 발표를 냈습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두세 가지 중요한 사안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외교적 표현이에요. 그 안에서 진짜 말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핵도 해협도 양보 없다. 그리고 파르스 통신이 그보다 더 직접적인 말을 내보냈어요. 이란은 미국과의 다음 협상 계획이 없다. 저는 옥상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문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생각하니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호르무즈는 계속 막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호텔 아래 거리가 조용했어요. 이슬라마바드 새벽은 늘 이렇습니다. 차 소리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숫자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걸 느꼈습니다. 70%. 어제 상황실에서 누군가 말했던 숫자였어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를 통과한다고. 저는 그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외교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솔직히 K-팝은 알지만 K-외교는 들어본 적 없다고 동료한테 말했거든요. 그런데 70%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협상이 이렇게 깨진 상황에서 원유 수입의 70%가 막힌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옥상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7시였어요. 중재팀 동료 살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파랗게 켜져 있었어요. 살만은 뭔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어요. 호르무즈 상황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떠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입구,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이 불과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그 좁은 길목을 하루에 135척이 통과하던 해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척입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선박이 발이 묶였거든요. 석유 수출국 기구 기준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20에서 25%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게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한국 유조선 현황도 있어요. 살만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 자료였어요. 한국 유조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발이 묶여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국내 항구까지 도착하는데 최소 22일에서 23일이 걸리는데 지금 그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7척. 배 한 척에 실리는 원유가 100만 배럴 안팎이거든요. 7척이면 700만 배럴이 지금 그 해협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이 원유 수입에서 호르무즈 의존도가 얼마나 됩니까? 살만이 숫자를 짚었습니다. 70%요. 수입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통과해요. 중동산 원유 전체로 치면 95%가 여기를 지납니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95%라는 숫자가 귀에 걸렸습니다.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 중에서 이 정도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파이프라인 우회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우회로의 실제 용량은 하루 200만 배럴 수준이에요. 호르무즈를 정상적으로 통과하던 물량이 하루 2천만 배럴이었으니까 우회로로는 10분의 1밖에 못 채운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회로가 없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살만이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한국재정경제부 보도자료였어요. 날짜가 2026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걸프협력회의 6개국 주한대사를 만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6개국 대사들이 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우선 파트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를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미, 이란 협상 결렬로 호르무즈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중동 6개국이 특정 나라 하나를 최우선 파트너라고 선언했다는 건데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살만을 봤어요. 이게 언제 발표된 겁니까? 협상 시작 일주일 전이에요. 협상 결과랑 상관없이 이미 결정이 나 있었던 거죠.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미, 이란 협상 결렬 여부와 상관없이 중동 6개국은 이미 한국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도 위 호르무즈 해협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좁은 길목 너머로 손가락을 짚으면 동쪽이 나옵니다. 인도양, 그 너머에 한국이 있어요. 저는 그 방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원유 수입의 70%가 막혀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저는 아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만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종이컵이 손에 잡혔을 때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 컵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이슬라마바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파키스탄 외무부 청사로 걸어갔습니다. 세레나 호텔에서 10분 거리였어요. 아침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 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연 냄새와 아침 빵 굽는 냄새가 섞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걸었어요. 머릿속에 살만이 보여준 보도자료가 계속 걸렸습니다. 중동 6개국이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선언했다는 그 문장이요. 청사 3층 중동 담당실에 들어가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과 중동 관계, 천국 미사일, 아랍에미리트, 방산협력. 화면에 기사들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로 걸린 건 천국 미사일 이야기였어요. 정확한 이름은 천궁2입니다. 한국이 만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이 무기를 수출한 게 202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이 무기가 실전에 투입됐어요.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퍼붓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 하늘을 지킨 게 천궁2였다는 겁니다. 나무위키 전쟁 경과 문서에는 이 표현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천궁2의 첫 실전 기록.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화면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중동 실전에서 처음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미-이란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충돌, 한복판에서요. 저는 의자를 뒤로 당겼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래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실전 기록이라는 게 천궁2가 잘 막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투입만 됐다는 뜻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운이 좋았던 거겠지? 천궁 무기가 마침 거기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기사가 그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아랍에미리트의 6명의 직원을 파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LIG 넥스원 방산업체 직원들도 현지에 파견돼 있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한국 방산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전쟁 중이에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청사 창문 너머로 이슬라마바드 거리가 보였습니다. 멀리 마르갈라 언덕이 아침 안개 속에 희미하게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창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미-이란 협상 결렬로 상황이 더 꼬인 지금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인가? 미국은 협상 결렬 후 귀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이 전쟁에서 거리를 뒀어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었어요.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이 이 청사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청사를 나왔어요. 걸어가면서 출력물을 다시 봤습니다. 살만이 뽑아줬던 한국재정경제부 보도자료였어요.
중동 6개국 대사들이 한국 경제부총리를 만난 날짜가 4월 3일이었습니다. 미-이란 협상 결렬이 오늘 4월 12일이에요. 협상이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이 이미 9일 전에 결정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협상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한 건 협상 결과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입구 위에 태극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 나라가 중동에서 무엇을 해왔길래 협상이 결렬되는 날에도 6개국이 이 나라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제가 18년 동안 중동 외교를 하면서 한국을 에너지 외교의 변수로 계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게 제 실수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았어요. 출력물을 접어서 자켓 안쪽에 넣었습니다. 태극기가 다시 한번 흔들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시 청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알아야 할 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세레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로비에 기자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접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성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협상 결렬 속보가 나간 지 4시간이 지났는데도 로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미-이란 협상 결렬의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커피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로비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란 대표단 대기실이 3층에 있었어요. 협상이 깨진 후에도 이란 측 일부 인원이 아직 짐을 다 싸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3층 복도로 올라갔어요. 이란 대표단 수행원 한 명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파루크 칸입니다. 파키스탄 중재팀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석 대표님께 잠깐 면담 요청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수행원이 잠깐 안으로 들어갔어요. 30초 뒤에 나왔습니다.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력물 한 장을 꺼냈어요. 살만이 뽑아줬던 한국재정경제부 보도자료였습니다. 중동 6개국이 한국을 에너지 최우선 파트너로 선언했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이건 그냥 두고 가도 되겠습니까? 수행원이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1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란 대표단 수석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그 출력물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눈이 종이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걸프 협력회의 6개국이 한국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4월 3일 서울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는 잠깐 침묵했어요.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외교관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침묵의 길이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출력물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원에게 넘겼어요. 저를 한번 보더니 방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란 대표단 수석이 그 종이를 챙겼다는 게 뭔가 의미가 있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행원에게 넘겼어요. 외교적으로 그건 보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도 뭔가 계산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 방으로 내려왔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을 다시 찾았습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이 4월 7일에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17개국을 상대로 원유 대체 도입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4월분 원유 5천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5월분은 6천만 배럴이었어요. 평시 도입량이 8천만 배럴이니까 4월엔 그 60%, 5월엔 70%를 이미 확보해뒀다는 거예요. 멋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17개국을 뛰어다니며 원유를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협상이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이 미리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미-이란 협상 결렬 전부터 이미 방어선을 쳐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답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 하늘을 지켰습니다. 전쟁 중에 한국 기술자들이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미국이 빠진 자리에서 한국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게 신뢰가 된 거예요. 중동 6개국 대사들이 서울로 연락을 넣은 건 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줄 때 누구에게 먼저 주는가는 결국 누가 곁에 있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야 보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천공부기가 마침 거기 있었을 뿐이라고 했던 제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돌아왔어요. 마침이 아니었더라고요. 한국은 2023년에 이미 그 무기를 팔았고 전쟁이 터지자 기술자들을 보냈고 현장에서 함께 버텼습니다. 그게 마침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걸 저는 이란 대표단 수석의 그 침묵에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아직도 이게 진짜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살만이 전화를 했어요. 6층 라운지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뭔가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발소리가 카펫에 흡수됐어요. 호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로비에 가득하던 기자들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다음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6층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살만이 창가 쪽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뉴스 채널이었어요. 자막이 흘렀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됐다는 내용이었어요. USS 프랭크 E. 피터슨과 USS 마이클 머피, 미 중부사령부가 공식 성명을 냈다고 했습니다. 기뢰 제거 및 안전 항로 확보 작전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저는 화면 앞에 섰습니다. 아라비아해 위성사진이 나왔어요.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항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미 이란 협상 결렬 직후에 이게 나왔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떠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이미 군함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자막이 다시 흘렀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 군함 통과 시 강경 대응한다. 살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협상이 군사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라운지 안을 채웠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이어졌어요. 레바논 전선 소식도 나왔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던 바로 그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200개 이상의 표적을 공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헤즈볼라는 북부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향해 로켓과 드론을 30발 이상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최소 10명이라고 발표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종이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살만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21시간 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뉴스였어요. 화면 왼쪽 아래에 한국어 자막이 흘렀고 통역 자막이 위에 떴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이었어요. 관계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통항이 현실화되면 단기 원유 수급 불안과 정유업계 재고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달 안에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살만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은 협상 결렬됐는데 벌써 다음을 보고 있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맞았어요. 화면 속 한국 관계자는 협상이 깨진 것에 대해 아무런 당혹감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결렬 이후 상황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면 며칠 안에 원유가 들어온다는 일정까지 잡혀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미리 넣어두고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텔레비전이 다시 미군 구축함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였어요. 카메라가 구축함 가판위를 잡았습니다. 파도가 흰 거품을 만들면서 선체를 때렸어요. 해협 양쪽 절벽이 화면 끝에서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숫자가 다시 생각났어요. 33km. 이 좁은 길목 하나가 지금 세계 에너지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한국은 조용히 다른 길을 뚫고 있었습니다. 17개국이었어요. 미, 이란 협상 결렬 전부터 한국이 두드린 나라가 17개국이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있는 동안 한국이 원유를 끌어온 경로가 17개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살만에게 말했습니다. 살만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몇 개국이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재국이었어요. 협상을 성사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깨진 후 파키스탄이 에너지 대체 경로를 몇 개나 뚫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살만의 질문이 뭔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은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다른 판을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계속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라운지 창밖으로 이슬라마바드 오후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란 협상 결렬 이후 세계가 움직이는 속도가 그 구름만큼 빨랐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는 이제야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호텔을 나왔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살만이 점심을 먹자고 했는데 저는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구시가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협상 결렬 이후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걸으면 정리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건물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이 보였어요. 향신료 냄새가 났습니다. 쿠민과 고수 냄새가 골목 공기 안에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가게가 보였어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슬라마바드에서 한글 간판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뜨겁고 시큼한 냄새였어요. 안이 좁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였어요. 손님은 없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으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셨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조금 알아요. 외교관이다 보니 기본 회화는 익혀뒀거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뚜껑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튀기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 오래 하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주방 쪽에서 대답이 돌아왔어요. 20년 됐어요. 20년이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20년 동안 한식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들고 나오셨어요. 김치찌개가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밥이 옆에 놓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할머니가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으셨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미 이란 협상 결렬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요. 중재팀이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협상 깨졌다고. 네, 21시간이었는데 안 됐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먼 데를 보셨어요. 우리 남편이 사우디에 있었어요. 1978년에 건설 현장으로 갔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낮에는 50도가 넘었대요. 그 더위 속에서 파이프 용접을 했어요. 손이 쇠에 닿으면 달라붙을 것 같은 온도였다고 했어요. 그래도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봉투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아이들 학비 됐고 집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때 중동에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수십만 명이 갔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도록 일하면서 현지 사람들이랑 밥도 먹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기억이.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손에 쥔 숟가락을 내려다 봤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이 식탁보 위에 한 방울 떨어졌어요.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수십만 명.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 사람들이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났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50도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고 맨손으로 철근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 곁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그게 쌓인 거였습니다. 중동 6개국 대사들이 한국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것도,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도 한국 기술자들이 현장에 남은 것도 다 그 시절부터 쌓인 거였어요. 저는 그게 진짜라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천궁 이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17개국 외교력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았던 손들이 오늘 이 위기에서 한국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앞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그대로 굳었어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앞을 보고 계셨어요.
그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일상이었어요. 20년 동안 이슬라마바드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처럼 그냥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한국이 에너지 외교에서 뭘 하겠냐고 생각했는데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할머니가 잠깐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뭘요? 그냥 한 거예요, 다들.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막에서 그냥 했어요. 파독 광구들이 독일 탄광 1200m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냥 했습니다. 구로공단 새벽 4시 재봉틀 앞에서 그냥 했어요. 아무도 나중에 이게 외교자산이 된다고 계산하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이 지금 이 위기에서 한국을 단단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저력이에요. 협상 테이블 어디에도 여러분의 이름은 없었지만 중동 6개국이 한국을 선택한 그 이유의 뿌리는 여러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김치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설거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미, 이란 협상 결렬이 오늘의 사건이라면 오늘 이 식당에서 들은 이야기는 훨씬 오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사건이 오늘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껏 보지 못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식당 문을 나서면서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20년을 이곳에서 버텨온 이유가 오늘 제가 이 골목으로 걸어 들어온 이유와 같았다는 것을요. 이슬라마바드 공항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귀국 비행기 탑승 대기 시간이 2시간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 면세구역을 걸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협상 결렬 이후 이슬라마바드를 빠져나가는 외교관들이 아직 공항 여기저기에 보였어요. 다들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면세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진열대를 따라 걷다가 발걸음이 멈췄어요. 전자제품 코너였습니다. 삼성 로고가 붙은 진열대가 보였어요. 그 옆에 LG 제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어폰, 스마트폰, 작은 가전제품들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잠깐 그것들을 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쳤을 진열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LG라는 이름이 다르게 읽혔어요. 이 나라들이 세계 어디서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게 갑자기 실감됐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공항 면세점에도, 중동 6개국 대사들의 마음속에도, 아랍에미리트 방공포대 안에도 한국은 이미 거기 있었어요. 저는 탑승 대기실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흰 동체에 햇빛이 반사됐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어제 그 식당 할머니의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뭘요? 그냥 한 거예요, 다들. 이란 협상 결렬은 오늘의 뉴스입니다. 47년 만에 단판이 21시간 만에 깨진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막혀 있고 군함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가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한국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17개국, 5천만 배럴, 중동 6개국 최우선 선언, 이 숫자들이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오래 틀렸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외교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한국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K-팝은 알지만 K-외교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는데 K-외교는 50년 전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았던 손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외교관 18년 동안 중동을 봐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도 위에 선만 봤고 그 선을 만든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공항 스피커에서 탑승 안내가 흘렀어요. 파키스탄 항공 PK316현 이슬라마바드에서 카라치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탑승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한번 면세점 방향을 봤습니다. 삼성 진열대가 저쪽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하면서 이슬라마바드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르갈라 언덕이 멀어졌어요. 세레나 호텔이 작아졌습니다. 21시간을 버텼던 그 건물이 점이 됐어요. 구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흰 안개가 창밖을 채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 이란 협상 결렬.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준 게 있었어요. 협상 테이블은 무너졌지만 테이블 바깥에서 수십 년을 쌓아온 것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쌓아온 것들이요.
그게 지금 이 위기에서 한국을 서 있게 하고 있었어요. 3개월 후였습니다. 카라치 자택 서재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이슬라마바드 협상 전후 분석 문서였습니다. 화면을 열었는데 뉴스 알림이 떴어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부분 재개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유조선 2척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카라치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살만이었어요. 기사 봤어요? 봤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제일 먼저 나왔대요.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이슬라마바드에서 가져온 서류 더미가 있었어요. 맨 위에 놓인 게 그 출력물이었습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와 중동 6개국 대사들이 만난 날짜가 찍힌 그 보도자료였어요. 4월 3일, 협상 결렬 9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오래 봤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카라치 항구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먼 바다 위에 선박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 중에 어떤 게 한국 배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한 척쯤은 거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 바다 위 어딘가에.